자, 오늘은 조현병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조현병, 심리치료, 정리.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수업 목표는 조현병과 심리치료에 대해 안다입니다. 생각 열기. 혹시 여러분들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인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본 적이 있거나 혹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치료를 권해야 될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조현병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튜닝을 한다던가 조율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로 현을 조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온 단어고. 그래서 내신경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혼란을 겪는 환자 상태를 조현병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혹은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으로 쓰였는데 오늘날에 조현병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죠. 조현병은 생각, 감각, 감정, 행동의 문제를 일으키며 의지력이나 성격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 증상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좀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조현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에 의한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불규칙, 변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조현병도 그렇고 그 밖에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을 때, 불편함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는 보통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네. 그러면은 심리치료에는 또 어떤 것이 있고 심리치료가 뭔지 예시를 보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전의 수업에서도 사이코 드라마라고 해서 혹은 비느자 기법 이러면서 무한도전의 예시라던가 아니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 행동치료적인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리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편할 정도로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치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던가 정신과에 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꺼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런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러 가는 겁니다. 이상행동에 따라 치료나 접근법이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도 치료만 제때 제대로 받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치료 방법에는 토론, 정서적 지지, 설득, 조건 형성, 이완 훈련, 역할 연기, 약물 치료, 집단 치료 등 약 250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큰 갈래로 봤었을 때는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통찰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정통 방식에서 비롯한 대화 치료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카우치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카우치가 소파거든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치료 및 집단치료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문제 반응과 부정적 습관을 고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관찰학습 등의 치료 절차를 밟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물의학적 치료인데 약물 치료와 전기자극요법을 이용해서 심리장애를 치료하곤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심리장애 및 이상행동 증세를 조기에 발견하면 대상자에 맞게 시의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한다면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도 충분히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이제 상담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관점이 정신분석 쪽이랑 인간 중심 치료의 차이점도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상담 치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안녕! 상담 치료도 보면 결국 뇌에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증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뭐 상담센터, 뭐 심리상담소 뭐 이런 곳에서 하는 상담, 이 상담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정신과 상담 하면 떠오르는 장면. 네, 아마 이제 상담을 받는 분, 그 내담자가 카우치라고 하죠.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고 저는 누워있고 네. 이제 선생님은 앉아서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네. 저도 정신과에 가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상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희 병원에는 카우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로도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죠? 맞습니다. 왜 하는 곳은 뭐고 안 하는 곳은 뭐냐? 맞습니다. 예, 카우치에서 하는 상담, 그냥 의자에서 하는 상담, 뭐가 다른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카우치에서 하는 상담을 받아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네, 어땠나요?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전공이 4년차 때였는데요. 그때 좀 이 정신치료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도 하고 그걸 제대로 배우려면 직접 받아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희우가 이상해서 받아본 거예요. 네, 저희가 받아보라고 했죠. 넌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공격을 당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좀 사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일단 누워서 말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누워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또 굉장히 어색해요. 아, 그렇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누워서 허공만 보여요. 천장만 보이고 옆에 시계가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세팅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기숙사 살 때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상대방의 반응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그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 속에 있는 얘기들도 꺼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사실 소개팅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죠. 깊은 얘기 잘 나오기 힘들고, 그런데 상담에서는 사실 우리가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 과거 얘기를 하고 제일 힘들었던 순간, 내 가족들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누군가의 반응을 보면서 하면은 분명히 잘 안 나오고 저항이 더 크게 걸리죠. 근데 보지 않고 얘기하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 네. 카우치에서 하는 상담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고 하는 상담보다 편하고 좀 장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 카우치에서 하는 상담이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설명을 드리려면 정신분석이라는 것과 지지정신치료라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눌 수 있겠지만 카우치에서 하는 상담은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신분석에서는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다루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치료예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치료자가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자아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치료거든요. 네. 너무 힘들 땐 못하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할 때 4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만큼 강했나요? 그쵸. 그만큼 저의 자아 기능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 치료 과정을 네. 지금 희우가 이제 정신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 이제 지지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게 양극단이 있고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치료가 사실 있습니다. 네, 뭐 정신 분석적 정신 치료라고 그렇죠. 해서 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지만 40분 이상 얘기하고 정신 분석 비슷한 스타일로 하는 치료가 있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로 여러 치료들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네, 꼭 네. 카우치에 앉아서만 해야 정신 분석적 치료인 건 아니고, 근데 전통적인 정신 분석은 어쨌든 얼굴도 안 보고 치료자가 정말 개입 안 하는 것,
그에 반해 지지치료는 치료자가 많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지정신치료는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의 분들에게 사용하는 정신치료의 종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말 그대로 지지해주는 면담 기법입니다. 환자가 이번에 힘들기 전까지 사용했던 그런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적응적인, 그러니까 꽤 괜찮은 방어기제를 우리가 찾아서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되죠. 예를 들어자면, 제가 이제 오늘 허경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데, 이제 동훈이라는 친구하고 있었던 이제 속상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훈이가 사실 짜증도 자주 내고, 오늘도 온다 그랬다 갑자기 펑크도 내고, 네. 그래서 제가 동훈아 그래도 힘을 내 라고 말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짜증만 내고, 네. 이럴 때는 지금 규영이가 한 것처럼 이 정도 반응만 하고요. 네, 정신분석에서. 그렇죠. 정신분석에서는요. 네. 혹은 뭐 이전에 뭐 비슷한 경험, 그 오동훈 선생님 말고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경험이나 뭐 기억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더 파헤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지지정신 치료에서는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진짜 짜증나겠다. 맞아요. 뭐 그런 애가 다 있어요. 네, 뭐 그렇죠. 나도 화가 나는데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같이 욕도 막 해주고. 물론 이거는 좀 극단적인 비교를 하긴 했지만, 대강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모든 상담을 통틀어서 이제 정신치료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정신분석, 정신치료, 지지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변준법적 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상담은 뭔지, 뭘 하는 게 상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진료실에서 가끔 제가 이제 20-30분 쭉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담인가요? 네. 맞아. 혹은 상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상담과는 많이 달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게 되면 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상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지 않거나 혹은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상담을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은 없다. 그리고 뭐 누구와 함께 사는지, 뭐 원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툭툭 던지거든요. 그게 뭐 그냥 넘어가는 질문이 아니라 치료적 자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 있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힘들구나, 뭐 가족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전체적인 상담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진료실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상담, 정신치료의 과정 그 일부이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가지 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가서 떠오르는 대로 혹은 그냥 물어보는 대로 있었던 일들 어떤 거도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얘기하시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맞아요.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상담 관련해서 듣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당연해요.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다음엔 이 문제 틀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도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똑같이 틀려요. 또 나도 모르게 첫사랑과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또 헤어졌던 잠깐 순간 듣게 되네요. 오히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그 심리적인 문제의 패턴을 찾아가는 실마리고요. 또 상담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치료자, 상담자가 지겨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상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궁금해하시고, 사실 이건 정신과 의사들도 정말 궁금해할 건데, 상담은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게 정말 그냥 말장난하다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신치료와 약물은 뇌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항우울제인 SSRI로 치료받은 환자와 심리치료로 그런 개인의 초점을 맞춘 18개의 연구를 포함하여서 30가지가 넘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약물 치료는 이제 무기력감, 피로, 신체 증상 등 정서 처리 및 정신 신체 증상과 관련된 뇌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반면 심리치료는 생각과 기억을 통제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및 측두엽 피질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뭐 약을 쓰면은 뇌에 변화가 오는 건 정말 기질적으로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심리치료를 해도 실제로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효과가 대조적이고 보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역시나 적응적인 뇌 기능 패턴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뇌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뇌의 어떤 부위와 다른 부위, 뭐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등등을 연결의 패턴에서 우울증에서 증상의 관해로 이어지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 인지행동 치료가. 그러니까 완전히 증상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없애는 걸 보여줬고 이 6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이 연구자들의 주요 뇌 영역 사이들의 연결을 바라봤는데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서 이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 뇌 스캔 결과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뭐 사람이 어떤 위협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나 추론, 생각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두 영역이 연결이 되는 것이 강화되었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각 패턴을 재작성하는 건 물론 뇌 자체를 정말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밝혀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심리치료가 변연계라는 부위, 네, 거기에 반응성을 낮춘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변연계라는 건 어떤 사건들, 뭐 어떤 이미지 이런 거 봤을 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뭐 우울증 환자분들, 어떤 불안장애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더 감정적으로 힘들게 느껴요. 결국 이 변연계가 그만큼 쉽게 자극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을 때 이 부위의 반응성, 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게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담 치료가 세로토닌 수용체의 수를 늘렸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이런 변연계의 반응성이나 세로토닌 수용체의 수의 변화, 이런 거는 약물 치료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상담 치료만의 좀 보완적이고 독특한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 이게 약물 치료는 뭐 사실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해를 주고, 그리고 정신치료, 상담치료가 궁극적인 치료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상담치료도 보면 결국 뇌에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서 결국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증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약물 치료와 다르게 뇌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신치료, 상담이고, 그러므로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상호 보완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있었던 일이나 뭐 이런 게 힘들었어 라는 증상, 뭐 저 이런 게 불안해요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꽤 그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생각은 감정을 바꾸고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신의 어떤 잘못되어 있던, 조금은 왜곡되어 있던 생각하는 습관, 사고 패턴을 알아채고 그걸 교정하는 것, 이거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길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약물 치료와 다르게 뇌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정신치료, 상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뇌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상담 어떻게 진행되지?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상담 받았더니 좀 이런 게 좋더라 라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